돈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힘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 월 300만 원씩 써도 30년 넘게 살 수 있잖아. 이론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직접 겪기 전까지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10억을 가지고도 편하지 않았던 60대 부부의 실제 사연과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노후의 진실 그리고 꼭 준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돈은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 거주 63세 강씨 부부. 강씨 부부는 퇴직금과 아파트 매매 차익을 합쳐 10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던 두 사람은 은퇴 후 1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아내는 문화센터와 카페를 전전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같이 등산이라도 갈래?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피곤해. 그냥 나 혼자 있을게. 돈은 있었지만 함께 사는 방법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함께할 공통의 취미, 생활 루틴, 대화의 여지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린 돈보다 말이 온기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사례 2. 생활비보다 심리적 불안이 더 컸어요. 경기 용인 68세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자녀도 출가했고 빚도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넉넉한 10억이 준비되어 있었죠. 문제는 쓴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래 살면? 병이라도 나면? 지금 돈 쓰면 나중에 굶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부부를 지배했습니다. 병원비, 자녀의 돌발 지원, 예상 못한 물가 상승. 머릿속엔 온통 불확실한 미래가 떠다녔습니다. 결국 이씨 부부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심리적 빈곤 속에서 지냈고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아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해요. 사례 3. 건강이 무너지니 돈이 무용지물이더군요. 전북 전주 66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은퇴 직후부터 여행을 다녔습니다. 동남아, 유럽 전국 방방곡곡. 자녀들도 잘 컸고 여유도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더니 곧 고혈압, 당뇨 진단까지 이어졌습니다. 여행은커녕 병원비만 월 수십만 원, 식단, 운동, 약물 복용에 매달려야 했죠. 문제는 아내의 고립감이었습니다. 남편은 누워있고 난 누구랑 얘기해야 하죠? 친구들도 하나둘씩 건강이 나빠졌고 의지할 곳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걸. 이 부부는 절절히 느꼈습니다. 돈으로 병을 막을 수 없고 외로움을 막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준비해야 할 노후의 세 가지. 1. 같이 나이 들 관계를 준비하라. 은퇴 후는 둘이 다시 연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취미, 대화, 공간의 거리까지 다시 맞춰야 하죠. 돈만큼이나 중요한 건 심리적 거리입니다. 준비 팁 함께 걷기, 요리하기, 가벼운 여행 등 생활 속 소통 루틴을 만들자. 2. 돈을 쓸 기준을 세워라. 막연한 불안은 노후를 움츠리게 합니다. 얼마를 써야 안심될까? 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기준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준비 팁월 고정 지출, 비상자금, 여가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예산표를 만들어 두자. 3. 건강 루틴을 돈보다 먼저 챙겨라. 매일 걷기, 제때 잠자기, 식사 조절. 이 단순한 습관이 수천만 원의 치료비보다 효과적입니다. 운동, 정기검진, 심리 안정까지 포함한 내 몸을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준비 팁 아침 스트레칭, 주 3회 30분 운동, 6개월마다 건강검진은 필수.
마무리하며 10억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엔 결국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불안, 건강.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삶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돈이 있는데도 불행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숫자 아닌 삶의 균형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숫자가 아닌 행복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억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은퇴자들이 직접 겪은 노후 불편의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 한국 사회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0억. 10억이면 불안하지 않겠다. 10억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될 거야. 그러나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과 상담하고 연구해 본 결과 10억이라는 자산은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고립, 심리적 불안, 부부 갈등, 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60대 이상 은퇴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10억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실제로 겪는 노후의 불편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처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심리적 빈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살까? 병원비, 요양비, 자녀 지원금은 얼마나 들까? 물가가 오르면 지금 계산은 무의미한 거 아냐? 이런 걱정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자산층 은퇴자의 약 43%가 자산이 충분하지만 노후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해결책은 자산에 대한 심리적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쓴다, 안 쓴다의 기준이 명확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월별 생활비 예산표 작성, 의료요양 주거비 분리 설계, 지출 가능한 한도 설정. 이런 기초 계획이 있어야 쓸 때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2. 건강 불안. 돈보다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병원 신세지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노후의 삶에서 건강은 조건이 아닌 전제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여행, 외출, 식사, 대화 모든 게 제한되죠. 게다가 질병은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해결책은 자산보다 중요한 건 건강 루틴의 습관화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정기검진 6개월을 연애 1회,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안정, 규칙적인 식단 관리.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시작해야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공백. 부부인데 남보다 멀어요. 많은 부부가 은퇴 이후 서로 낯선 사람이 됩니다. 직장이라는 바깥 활동이 없어진 뒤 하루 종일 마주 보게 되면 갈등이 생기거나 대화가 단절됩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부부 관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약 37%가 은퇴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우울증,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공동의 시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걷기, 여행, 요리 등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공유 시간을 규칙화. 가족이 아닌 제3의 관계망 동호회, 지역 모임 등 형성. 관계의 질은 노후 행복의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돈보다 사람, 특히 함께 나이 들어갈 파트너와의 관계 관리가 핵심입니다. 결론. 돈이 전부가 아닌 노후의 세 가지 진짜 자산. 지금까지 10억을 가지고도 불편했던 은퇴자들의 사례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자산 설명 준비 방법. 심리적 안정. 돈을 어떻게 쓰고
조절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생깁니다. 예산 설계, 금융 상담, 자산관리 계획 수립. 건강 습관 건강이 무너지면 자산도, 여가도, 관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걷기, 검진, 식습관 개선, 건강일지 작성. 인간관계 부부, 가족,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취미 공유, 소통 훈련, 외부 커뮤니티 참여. 전문가의 조언. 노후는 총액보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10억이든 3억이든 어떻게 분배하고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 루틴을 만드세요. 기초 체력이 은퇴 후 10년을 좌우합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10억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보다 삶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건강은 버겁고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돈만이 아닌 삶 전체를 설계하는 진짜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대기업 부장 퇴직 후 한 달 330만 원 배당금으로 인생 역전한 비결. 안녕하세요.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처럼 일자리 안정성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불안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은퇴나 노후 준비가 더욱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은퇴 생활을 미리 대비하고 싶거나 이미 퇴직을 하셨지만 새로운 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요새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막상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이 다음에 뭘 하지? 은퇴 후에 돈은 얼마나 필요하지?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하죠.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정년퇴직이든 조기퇴직이든 혹은 경력 단절이든 간에 일을 그만두고 나면 그동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저축해둔 돈이나 투자해서 만들어낸 수익 혹은 연금 같은 것들에 의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주 투자로 매달 330만 원, 즉 월급처럼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대기업 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의 실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준비하신 다른 분들의 3가지 사례까지 얹어 말씀드릴까 해요. 진짜 가능해?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선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1. 대기업 부장 퇴직 후 한 달 330만 원?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된장 본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50대 중반, 정확히는 55세에 퇴직을 맞은 분입니다. 흔히들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꽤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직급도 부장까지 올라갔으니 직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생활 역시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년을 꽉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55세에 갑작스럽게 퇴직자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신 거예요. 회사 다닐 땐 항상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뭐 하면서 살지?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퇴직 날짜가 앞당겨지니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걸로만은 평생을 버티기엔 불안하죠. 게다가 이분이 늘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던 건 퇴직 이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입이었어요. 한 번씩 격하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노후 생활비 정도는 편하게 마련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주식 투자를 무척 조심스러워하던 분이었지만 지인이 배당이 꾸준한 회사들에 집중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해줬고 이것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던 거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퇴직금을 일부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금액이 점차 불어나더니 지금은 배당주와 몇몇 고배당 ETF를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난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 수익이 한 달 330만 원어치의 노동을 다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매입해둔 주식에서 꾸준히 떨어지는 배당금이라는 점이죠. 물론 투자금이 적지 않았을 수도 있고 투자 과정에서 시간을 들여 공부도 많이 해야 했겠지만 결국 은퇴 후 삶을 온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만들기 어려웠을 흐름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적 자유도 생기고 삶의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하니까요. 회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압박감 없이도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게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할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드실 거예요. 먼저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찾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당금 지급 정책이 얼마나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지 등입니다. 높은 배당률이라는 단편적인 지표에만 혹해서 들어갔다. 정작 회사가 힘들어지면 배당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급락할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배당주 펀드나 ETF처럼 이미 여러 종목을 모아둔 금융상품을 통해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종목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의 성공 가능성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작할 때는 큰 돈을 몰아서 넣기보다는 월급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꾸준히 떼어내서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장기전이니까요. 이렇듯 모든 투자에는 공부와 분석, 그리고 본인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태, 은퇴 계획, 목표 수익률 등을 철저히 고려하는 게 좋겠죠. 3. 사례 3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배당주로 월급 만들기. 앞서 언급한 대기업 부장님 사례 외에도 다른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더 들어볼게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혹은 다른 직업 연령대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고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50대 중반 교사, 조기 퇴직 후 시작한 배당 투자. 첫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의 교사 생활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사립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정년까지는 5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셨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건강 문제와 가정사로 인해 일찍 정리하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당장 나오거나 충분한 목돈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학교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고 이를 더하지 않고도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가 고민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배당주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정말 조금씩 모은 돈을 넣었대요. 퇴직금의 절반 정도는 예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처럼 안정적인 곳에 넣어뒀고 나머지 절반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배당주 ETF를 사들였습니다. 처음에 배당금이 얼마 안 되네? 하고 실망을 했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점차 눈에 보이는 배당금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또 교직원 연금이 어느 시점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니 연금 배당금이 합쳐져서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가 훨씬 생겼다고 하더군요. 물론 교사 시절만큼의 수입은 아닐 수 있지만 이를 더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니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이 60세 자영업자, 사업 정리 후 안정 추구. 두 번째 사례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던 60세 분입니다.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해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마땅히 할 일이 없었죠. 그동안은 내 가게가 있었으니 언젠간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더 확장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대비 자체가 확 무너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예적금 이자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 그래도 주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면
단타나 테마주 같은 걸로 몇 배씩 뻥튀기 한다는 소문을 먼저 들어서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투자 강의를 듣다가 배당주를 알게 되었고, 내가 식당 운영하느라 바빠서 투자 공부를 못했지만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액부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싶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당금 알림을 볼 때마다 이거 괜찮은데? 싶었다고 합니다.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골라서 투자했더니 마음고생이 덜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과 가계 매각 자금 일부를 더 투자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15만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일도 반쯤 은퇴하고 남은 시간은 취미나 건강 관리에 쓰고 계시다고 해요. 45세 IT 개발자, 조기 은퇴 FIR이 목적으로 배당 ETF 몰빵? 마지막 사례는 조금 젊은 분의 이야기인데요. 40대 중반에 IT 개발자로 활약하던 분이 나는 50세가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조기 은퇴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꿈꾼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본인이 받는 연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고 주식과 채권, 펀드, ETF 등의 분산 투자를 해오던 중 특히 배당 ETF 쪽에 꽤 크게 비중을 실으셨대요. IT 업계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데다가 회사의 미래도 불확실해서 하루빨리 독립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매달 배당금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준이 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목표를 이뤄서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벌써 은퇴를 해도 되나?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지만 본인은 이 정도 배당 수입이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고 해요. 물론 아직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매달 20만 2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니 소박하게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IT 강의도 하고 디지털 노마드처럼 해외를 오가며 지내고 있다고 하니 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4. 당신도 할 수 있다. 다만 공부와 준비가 필요함. 위 사례들을 듣고 나니 나도 해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배당주 투자든 어떠한 투자를 하든 종잣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퇴직 전에든 또는 퇴직 후든 간에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종잣돈 불리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30대 때부터 소액으로 투자해 온 사람들은 10년쯤 지나서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한다고 할 정도로 자산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거나 단타 매매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5. 결론 은퇴 이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익 준비는 지금부터. 결국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여유 자금으로 배당주 투자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분은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배당주 투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각자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은 다르니까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미 배당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월 300만 원 이상의 제2의 월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퇴직 후에 내 인생의 2막, 3막은 좀 더 자유롭고 여유 있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관련 지식을 쌓고
조금씩 배당주나 배당 ETF에 발을 담가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잖아요. 막상 해보면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알림을 볼 때마다 작은 행복이 쌓여갈 거예요.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라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삶을 살지? 라는 기대감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게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언제나처럼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만의 멋진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은퇴 후 삶 정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침 알람에 쫓길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사실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긴다는 기분이 들면서 평생의 노력 끝에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니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부동산이나 연금으로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는 신나는 해방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60대의 은퇴 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한 전직 변호사의 사례입니다. 당당히 노후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3년간 자유를 만끽한 뒤에야 노후 파산이라는 절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3가지 다른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60대의 백수가 되어버린 전직 변호사. 우선 이분은 30년 넘게 법률업계에서 일했고 50대 후반부터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자산도 어느 정도 모아둔 상태였고 주변 지인들은 당신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네라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서 본인도 나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한 3년쯤 해외여행 다니며 쉬어도 문제없겠지?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3년간의 세계여행. 첫 해에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 공부하러 잠깐 가봤던 영국, 프랑스를 다시 찾아 문화를 즐기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여행하며 이게 진짜 삶이구나를 만끽했죠. 둘째 해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았습니다. 동남아는 물가가 싸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으니 한 달 살기에 최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때부터 호텔과 식사, 문화체험 등 사소한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중남미까지 건너갔습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남미 대륙을 여행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3년을 멋지게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그가 장기간 비웠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의 의뢰가 끊겼고 명성 또한 예전 같지 않았죠. 막상 다시 사무실을 열려 해도 3년 사이 법령과 트렌드가 변해서 재교육이나 정보 업데이트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60대 초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다시 일한다. 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행 경비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의 쇼핑, 다양한 체험 비용, 비행기와 숙박 업그레이드 등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넘긴 경우가 잦았죠. 그는 내가 이 정도 쓰는 건 문제없어. 변호사였잖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는 생계비조차 버겁고 예금과 적금을 이미 다 써버렸으며 부동산도 3년 전에 처분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무직 상태에서 한 달 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러 은퇴 후 대책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2. 은퇴 후 삶에 대한 다른 3가지 사례.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한두 번 여행 갔다 왔다고 누구나 노후 파산을 겪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은퇴 준비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비슷하게 은퇴 후 삶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생했던 또 다른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사례 A 58세 퇴직 공무원, 자녀 유학비에 발목 잡히다. 이분은 58세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자녀 유학비로 지원했습니다. 본인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자녀가 유학을 가서 정착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각종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장기적으로 높은 지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슬슬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급하면 집 한 채 정리하면 되지라고 했던 그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결국 자녀 유학이 끝나고도 이미 연금에 대부분을 쏟아부은 상태였고 그 뒤로는 자녀에게도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은퇴 이후 내가 더 이상 벌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진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큰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명예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B 56세 대기업 임원, 잘 나가던 투자, 실패로 파산 직전. 평생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임원 출신 어씨는 퇴직 후에도 자신이 투자에 대해선 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곧장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시점에 그가 뛰어든 시장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코로나, 금리 인상, 세계 경기 침체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연달아 터졌죠. 여기서도 예전처럼 버틸 여유 자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자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받던 월급과 보너스가 사라진 상황에서 예전 투자, 실패 때처럼 장기전을 버틸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목돈을 남겨둔다던 계획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현재는 손해본 투자금을 메우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까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교훈. 은퇴 시점에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매우 리스키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례 C 60세 전직 교사, 건강 문제로 의료비 폭탄 맞다. 어 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은 전직 교사입니다. 가족과 사이도 좋고 퇴직금과 연금이 받쳐주니 나는 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죠. 심장 질환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별도의 재활치료 비용, 약값 등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았어도 이 돈이 몇 년은 편히 지낼 생활비가 아니라 병원비로 순식간에 빠져나간 거죠. 게다가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하니 가벼운 일이라도 할 수 없어서 추가 수입을 벌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예적금까지 깨서 병원비를 충당하다 보니 23년 만에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 문제는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그의 말은 노후 의료비가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지출인지 잘 보여줍니다. 교훈.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이나 의료비 대비책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위의 사례들을 보면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하셨거나 곧 은퇴할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아래 몇 가지 사항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무 설계의 구체성.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매달 생활비와 즐길 거리 여행, 취미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목표 대비 얼마만큼 쓰고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도 꾸준히 체크해야 해요. 위험 분산과 안전장치. 투자는 은퇴 후에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큰 위험을 지지 않는 방향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의료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수익 창출 방법 모색.
은퇴 후에 전업으로 일하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적은 시간과 체력으로도 가능한 일자리를 찾거나 소소한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미리 제2의 직업을 설계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죠. 소비 습관 점검. 현역 시절에 큰 지출에 익숙하다면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이어져서 무의식적으로 소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내가 정말 필요한 데만 비용을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마무리. 당신의 은퇴 이후를 다시 생각해보자. 60대 백수가 된 전직 변호사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례 중에 비슷한 유형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거라 믿었는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차례로 닥쳐 결국 파산까지 가는 경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은퇴 후 소득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투자나 소비 습관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기. 결국 은퇴는 그 순간에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도 함께 안겨줍니다. 3년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둘 걸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동안에도 그 뒷면에는 나중에 맞이할 재정적 리스크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니까요. 여유 자금과 다양한 보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둔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여행도 즐기고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계획과 꾸준한 점검이라는 기본기가 깔려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께서도 멋진 은퇴 후 삶을 꿈꾸시되 그 꿈을 지지해줄 튼튼한 재무 설계를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 정도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함이 아닌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와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3년 후 파산이 아닌 오래오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8세까지 뉴욕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한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느긋한 노후를 즐겨야지라고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꽤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사장님의 경험을 통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은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뉴욕 외곽의 조그만 식당에 취직해서 새벽부터 나와 주방 일을 돕고 장 봐오고 저녁엔 서빙까지 도맡으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무지내를 썼다고 하죠. 그렇게 십수년을 고생하다가 한 40대 후반쯤부터는 직접 가게를 열어 한식당 사장이 됐다고 해요. 워낙 손맛이 좋고 성실하신 분이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상이 꾸준히 나오면서 가게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가 되면서 이제 슬슬 은퇴를 고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야 비즈니스를 접고 나면 친척도 멀고 지인도 대부분 또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은퇴 생활이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편히 지내며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막상 한국에 오니 겉보기엔 나 이제 귀국했어 하면서 폼도 좀 나고 옛 친구들이나 친인척들도 반가워해줬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귀국 후 현실이라는 게 참 다양한데 이분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요. 오늘은 그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은퇴 이후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달라진 한국 물가와 주거 환경. 가장 먼저 이분이 꼽은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오른 물가였대요. 뉴욕 생활이 물가가 비싸다고는 해도 한국도 이제 못지않게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집값과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은퇴자
입장에선 주거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오긴 했지만 달러로 환전할 때 시기나 환율, 또 수수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생각했던 금액만큼 손에 쥐기 어려웠다고 해요. 거기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아예 근교나 지방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의료시설이 멀어서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뉴욕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모았던 돈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괜히 집부터 샀다가 나중에 생활비 줄어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됐다나요. 이런 주거 문제는 은퇴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은퇴 후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두 번째 사례,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변화. 두 번째로, 돌아가면 친구들과 가족이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가족들이나 예전 친구들이 살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이미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고 3040년씩 떨어져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은 주중 낮 시간대에 자유롭지만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중이라 바쁘거나 이미 은퇴했다 해도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모임에 자주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 또는 삼촌 힘드셨죠? 자주 뵈러 올게요 라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들었다고 해요. 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한국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것도 의외로 시간이 걸리셨대요. 대화나 식사 자리에선 한국식 예의나 분위기가 있지만 본인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외국식 표현에 익숙한 터라 서로 소통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관계 재정립이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의료보험과 복지제도의 현실. 세 번째는 의료보험과 복지제도 관련해서 겪은 혼란스러움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도 메디케어 등 노인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해외에 체류했던 사람이 귀국해서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의 가입 절차나 귀국자의 자격 요건 같은 걸 확인해야 해요. 이분도 처음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귀국하고 곧바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 대열이나 무릎 같은 나이 관련 질환이겠죠. 보험 혜택을 제때 못 받아서 병원비 폭탄을 맞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서 빨리 가입을 마쳤지만 그래도 누적된 비용이 상당히 부담됐다고 해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병원 한번 가는 게 이렇게 복잡해? 하는 생각에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또 노인복지제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고 각종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같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휴식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은 집 문제부터 건강보험, 인간관계, 심지어 작은 문화 차이까지 꼬리를 물고 넘어오니 당황스럽고 외롭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 사장님의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으셨던 분이라 어느 정도 자본과 기반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면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전에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실제로 귀국하신 분들의 후기를 열심히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다양한 경험담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거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시세가 많이 다르니 꼼꼼히 조사해야 하고 의료보험이나 세금 문제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받아보셔야 해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의지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정보를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방법은 반정착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몇 달이나 1년 정도 한국에 살아보면서 장단점을 체감해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자산이나 거주 여건을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아니야 싶을 때 발을 뺄 여지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는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때는 초조해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전해드린 68세 뉴욕 한 식당 사장님의 은퇴 후 한국 정착기는 분명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막 귀국을 꿈꾸시거나 은퇴 후 삶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시라면 꼭 주변의 경험자들과 많이 교류하시고 실제 상황을 미리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꿈꿔왔던 은퇴 생활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은퇴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